저랑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인 반면에 남편은 말도 잘하고 유머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마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재미있는 입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왜 개그맨들 보면 아내들이 미인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낀 게 평생 재미있게 해주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랬어요. 말 잘 통하고 유머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제가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하도 웃어서 광대가 당길 만큼 아픈 정도였어요. 이상하게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 웃기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졌죠. 남편은 만날수록 저를 바꾸려 들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용한 성격이라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성향을 좋게 봐줬어요. 여러분, MBTI 아시죠? 저는 내향인인데 남편은 파워 외향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향이 안 맞아서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는 괜찮았어요. 제가 조금 피곤해하거나 기 빨리는 것 같으면 남편이 알아서 조절해줬습니다. 제가 힘들지 않게 템포를 맞춰줬다고 해야 하나요? 저도 심각한 내향인은 아니라서 남편과 어느 정도 재미있게 놀면서 지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큰 싸움도 없었고 서로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굳이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절차대로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챙겨서 우리 수준에 맞게 단정하게 준비했던 결혼이었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우리 예쁜 가정 꾸리면서 진짜 잘 살자고 말했는데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 사람이랑은 오래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갖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처음 테스트기에 2주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짜인가 하면서도 뭔가 믿기지 않고 얼떨떨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은근히 들떠 있었고 저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남편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 촬영이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사진 예쁘게 찍는 걸 좋아하는 정도였는데 혼자 독학도 하고 유튜브로 촬영 기법을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따라하더니 결혼하기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하나씩 늘리고 조명도 사고 편집 프로그램도 배우고 점점 취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 취미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장비도 있겠다,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취미로만 쓰면 아깝다면서 결혼이나 돌잔치 촬영 알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시는데 남편한테도 한번 해보라면서 바람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좋아하는 취미이기도 하고 또 들어보니까 벌이가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아이 낳으면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원 없이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고 저는 그런 남편을 크게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촬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크게 만족하는 듯 했어요. 아무래도 용돈벌이도 되고 경험도 쌓고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 돈까지 번다는 게 꽤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때 저는 임신 초기였고 남편의 취미 생활에 큰 터치를 안 했어요. 우선 남편이 재미를 느끼며 즐거워하는 게 보기 좋았고 집에 있을 때는 저를 잘 챙겨주면서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임신 5개월 차가 넘어가면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건이 든 게 어느 순간부터 많아졌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각종 행사는 대부분 주말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많고 가장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일이 점점 인정받고 돈벌이가 제법 쏠쏠하니까 남편은 더 신나서 취미 생활에 열을 올렸어요. 그리고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촬영 알바를 나갔습니다. 제가 또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냐고 물으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부탁해서 나가는 거라고 이번 일이 조금 몰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부탁해서 잡은 이야기라 깰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아기 낳기 전에 바짝 벌면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렇게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임신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 무거운 몸으로 저는 거의 혼자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저 혼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고요. 남편은 토요일 새벽부터 장비 가방을 들고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가끔은 지방 촬영이라 늦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늘 같은 표현을 썼어요. 나 주말에 촬영하러 가. 나중에 당신하고 우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알지? 남편은 정작 주말에 제 곁에 있어주지 못하면서 이 모든 건 다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저는 마음 한쪽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행사가 주말에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밖으로 돌 정도로 바쁜가? 아무리 그래도 하루는 나랑 좀 있어주면 안 되나?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나가는 게 불안하지도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서운해서 남편에게 툴툴거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잘해서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했고 또 돈벌이가 제법 높으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해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만 서운함을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민해지고 평소에 쉽게 넘어갈 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고 아빠가 되기 전에 뭔가 해보려는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바쁘게 사는 게 오히려 책임감 있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남편의 이런 말과 행동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주말 촬영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복선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주말마다 촬영하러 나가는 남편이 서운하면서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갑자기 진통이 오면 어떡하지? 그때 남편이 내 옆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에 있는 그 주말만은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출산 예정일은 평일인데 왜 그러냐고 담담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속이 답답해졌고 남편에게 날카롭게 짜증을 냈어요.
예정일이 평일이라고 해서 애가 그날에 딱 맞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일찍 나오거나 조금 더 늦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순간 감정적으로 욱해서 짜증을 냈다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모로 불안해서 그래. 혹시 모르잖아. 그냥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짐도 다시 한번 챙길 겸 있으라는 거야. 나 혼자 있으면 겁나서 그래.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혼자서 당황한 채로 우왕좌왕하다가 놓치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편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 주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더니 어색하게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급한 촬영이 생겼어. 뭐? 이번 주말은 같이 있기로 했잖아.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고 같이 있기로 해놓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오래전에 예약된 촬영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거든? 그런데 나 대신 가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대. 그러냐 어째 나라도 가야지. 원래 나한테 들어온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꼭 당신이 가야 해? 다른 사람은 없어? 나 정말 불안해서 그래. 지금 나 말고는 없어. 미안해. 대신 빨리 찍고 올게. 아직 예정일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고 있어? 저는 별일 없을 거라는 그 말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 말을 누가 장담해요? 임신 막달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애 낳는 거 아니라고 참 쉽게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더 짜증나는 건 남편이 가야 하는 촬영지가 지방이었어요.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나 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아침 일찍 오겠다고 했고 저는 너무 서운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너무도 서운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예정일이 코앞인 상황에서 그것도 제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냉큼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말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업하는 거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로만 가족을 위했지 정작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저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얼굴이었고 저는 그 얼굴 앞에서 더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은 카메라 가방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출산까지 얼마 안 남은 아내를 두고 조금의 걱정도 없이 나가는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일이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어요. 허무함과 속상함에 기분이 안 좋았고 몸은 저절로 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제 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 뭉침인 줄 알았습니다. 종종 배가 뭉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병원에 갈 정도로 막 아픈 건 아니었고 살짝살짝 배가 뭉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고 아랫배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혼자라도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 순간 양수가 터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아무리 불안해도 아직 예정일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불안함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양수가 터졌고 진통이 몰려왔어요. 힘겹게 몸을 챙기며 택시를 잡아 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진통하는 저를 걱정하며 안전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연락했냐고, 아파서 못하겠으면 본인이 대신 연락해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아픈 와중에 핸드폰을 건넸어요. 기사님은 냉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몇 통이나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촬영할 때 정신없기도 하고 집중해서 촬영하느라 전화를 잘 안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안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데 단 한 번도 받지를 않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도 이때는 짜증보다 배가 아픈 게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저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 내려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혹시 전화를 받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처치실로 들어갔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정일보다 며칠 빠르게 진통이 시작됐지만 괜찮다고 했고 그러면서 출산할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곧 분만실로 들어갈 거라는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 제 옆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면 무서움이 덜할 텐데 의지할 남편이 없으니까 참 서글프더라고요. 간호사와 의사가 보호자는 어디 있냐고 오고 있냐며 물었고 저는 숨이 찬 채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표정이 잠깐 굳더니 본인이 계속 연락해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를 꽉 깨물고 버티는데도 통증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됐고 손끝이 저릴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연락이 된 건가? 궁금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아직 연락이 안 됐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제나 저제나 연락될까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감각무소식이었어요. 전화는 계속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겼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제 곁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보호자 없을까요? 계속 전화해보고 있는데 남편분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친정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비참했어요. 애 낳는 날 남편 없이 친정 부모님을 급히 부르는 제 모습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아빠는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못하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울먹이셨습니다. 그러고는 괜찮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신 제 땀을 닦아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눈물이 확 터졌습니다. 진통 때문에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는데 혼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투를 벌인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몸은 찢어질 듯 아팠고 정신은 몽롱했고 아이 울음소리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 지나서 한참 후에 나요. 전화가 울리는 걸 보는데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서 전화 온 게 너무 짜증나서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섞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 낳은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결국 알겠지만 그때만큼은 그 인간에게 제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은 잔뜩 제 눈치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표정이었죠.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려 했는데 저는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잘난 촬영이나 계속할 것이지 여긴 뭐하러 왔냐고 막 따지니까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저는 그 얼굴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애 낳았다는 걸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는 걸 보니 친정부모님이 연락하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꼴도 보기 싫다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급하게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다야? 정작 필요한 순간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으면서 임신 내내 밖으로만 돌다가 애 낳는 순간까진 내 옆에 없는 게 말이 되니? 말하면 말할수록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울먹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하필 내가 없는 그 순간에 애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 옆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은 정말 제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는 촬영건이라 하는 수 없이 간 거라고 했어요. 오래전에 예약한 거기도 하고 하필 직장 상사가 부탁한 거라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도록 전화를 안 받은 건 기분 좋은 직장 상사가 한턱 크게 내겠다면서 술을 사줬는데 하도 술을 권해서 많이 마시고 뻗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면서 사과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너무 더 허무했습니다. 무릎 꿇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기 낳는 순간 제가 가장 무섭고 아플 때 그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 서러움은 정말 평생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저로서는 죽을 때까지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해서 출산 순간에 혼자였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의 공포, 그날의 서러움은 몸에 박힌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고두고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구박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달라졌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뒤부터 남편은 사람이 바뀐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핑계가 먼저 나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은 가능한 한 조리원을 떠나지 않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찾았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면 말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움직였고 뭐가 없다고 하면 바로 내려가서 사오고 제가 얼굴이 조금만 굳어도 어디 아프냐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라면서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주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주말은 늘 촬영하느라 바빴는데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계속 제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제가 뭐만 말해도 쏜살같이 움직이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농담도 던지면서 최대한 분위기 풀어보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래도 반성은 하는구나 싶고 늦게라도 정신 차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졌습니다. 괘씸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상대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완전히 못 박아버리기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려고 했지만 대타가 갑자기 못 가게 됐으니까 남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마음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 한쪽이 서늘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노력해주는 건 좋지만 그때도 내 곁에서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종종 지난 일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이 꾸준히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산후조리 중이었으니까 싸우고 따지고 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기고 몸 회복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조리원을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몸조리도 하고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남편은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아기 울면 먼저 달려가고 부녀 타는 것도 배우겠다고 하고 밤중 수유도 번갈아져고 하고 제가 쉬어야 한다면서 집안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정말 이제 달라졌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눌렀어요. 남편도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이고 지난 일을 반성했을 거라고요. 아무튼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남편이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결국 본래 성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 슬슬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뭔가 계속 마음이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 일정 확인하고 장비를 다시 꺼내 닫고 렌즈를 만지작거리고 그놈의 카메라가 다시 남편 손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이번 주말에 촬영하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아직 제 몸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고 집에서 혼자 육아하는 것도 하루가 다르게 벅찼거든요. 솔직히 아직 서운함이 다 풀린 게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는 같이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촬영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또 그놈의 촬영냐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뭐? 촬영? 요즘 웬일로 조용하다 했어. 나 아직 몸도 덜 회복됐고 애도 봐야 하는데 이 상황에 촬영하러 가야겠니?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없어? 이제는 나랑 애까지 나몰라라 하려고? 제 짜증에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좀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나름대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동안 일을 많이 쉬기도 했고 계속 안 하면 더 이상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일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다는 못 가더라도 조금은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모아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처럼 무리하게 일정 많이 잡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지긋지긋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하기도 입 아팠어요. 이 사람이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우기도 귀찮고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날카롭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남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어요. 만약 본인이 다시 가정에 소홀해지고 선을 넘는다 싶으면 바로 이 카메라를 팔아버리고 다시는 촬영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남편 입으로 그런 말을 먼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잠시 남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좋아. 당신 입으로 한 말이니까 지키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해진다 싶으면 그 카메라 당장 팔아버릴 거야. 남편은 환하게 웃더니 알겠다며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전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말을 믿어줘서 고맙다면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솔직히 반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리 지르고 싸워봐야 제가 더 지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말로만 넘어가지 말고 진짜로 판단해서 움직이자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산후 도우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촬영하러 나가 있는 동안 당신 혼자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산후도우미를 쓸까 하는데 어때? 남편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남편이 촬영하면서 번 돈으로 산후도우미를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업체까지 싹 다 알아봤다고 했고 정말 전문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이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고용하고 싶다고 했고 제게 고용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자기가 집에 없어서 미안하니까 그만큼이라도 책임지겠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야 나쁠 게 없었어요. 산후도우미 분께 도움받으면서 남편이 다 돈 내니까 괜찮잖아요? 한편으론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게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일일이 업체를 찾아봤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산후도우미를 부르기로 했고 며칠 뒤 집으로 도우미 이모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산후도우미 한 분이 남편의 주말 촬영에 관한 진실을 꺼내게 될 줄은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평일에도 산후도우미를 쓰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크게 넘어갔어요. 육아는 사랑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낮이라도 숨 돌릴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평일과 주말은 상황이 다르니까 산후도우미를 따로 쓰자는 거였어요. 평일에는 거의 매일 와서 집안 정리와 간단한 식사, 아기 케어를 도와주시는 분을 고용하고 주말에는 남편이 촬영 나가는 동안만 와서 아기와 저를 봐주시는 분으로 고용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업체에 알아서 요청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부분을 남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추후 업체에서 스케줄 맞춰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기로 했고요. 먼저 평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기 울기 전에 먼저 수유텀을 체크하고 제 식사 시간을 놓치지 않게 챙겨주시고 집안 동선도 조용히 정리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이 과하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있는 동안 비로소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평일에 오시는 분이 너무 좋다고요.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촬영을 하러 나간다고 장비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오시는 분도 평일에 오시는 아줌마처럼 일 잘하셔야 할 텐데 못 보고 가서 마음이 안 좋네.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다른 분으로 바꿔줄게.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생각보다 일찍 집을 나서야 했고 주말에 오시는 산후도우미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주말 도우미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주말에 오시는 이모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어색한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말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말도 깔끔했고요. 아기 다루는 손길이 능숙해서 아, 진짜 전문가구나 싶은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업체를 잘 알아봐서 좋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집에서 이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아기 케어뿐 아니라 제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받쳐주는 자세도 봐주시고 젖병 소독도 척척하고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잠깐 제가 안방에서 뭔가를 찾는 걸 도와주시려고 같이 안방 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안방 벽 쪽에 제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모님은 그냥 무심코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을 텐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모님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몸이 굳었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느꼈어요. 속으로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모님을 쳐다봤고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이모님도 급히 저를 힐끗 쳐다보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놀람이 아니라 경악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의 반응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왜 그러세요?
저분이 남편분 맞아요? 이모님은 잠깐 입술을 꾹 다물더니 사진을 한 번 더 보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이 맞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모님의 표정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표정이 정말 너무도 진지했어요. 저는 제 남편이 맞다고 했고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하자 이모님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 일 아닌 척하려는 사람 특유의 억지로 눌러놓은 표정이었어요. 그 뒤로 이모님의 표정과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확 줄었고 아기를 돌보는 손은 여전히 능숙한데 눈빛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멍하게 한 곳을 바라보거나 입술을 깨물고 한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모님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란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재운 다음에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이모님에게 물 한 잔을 내어드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아까 우리 남편 사진 보고 반응이 이상해서요. 혹시 우리 남편을 아시나요? 이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면 딱 티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이모님이시더군요. 저는 거짓말하시는 거 다 안다고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 이모님은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이모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라는 걸 느꼈는지 이모님은 결국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정신을 그대로 멍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평일에 2, 3일씩 산후도우미로 가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 거실에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방금 본 사진 속 얼굴하고 너무 똑같아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집 남편이랑 이 집 남편이 똑같다는 게. 그 집 남편?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모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닮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모님은 제 표정을 보고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닮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번 더 보고 다시 보고 아무리 봐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을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거의 반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얼굴이 헷갈릴 일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 말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가정에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도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이모님은 괜히 일이 커질까 봐 말을 안 하려고 하셨지만 그런데도 입을 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손을 꼭 모은 채로 진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찜찜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그 집 애엄마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셨죠.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어떻게 또 모른 척할 수 있나 고민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모님의 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남의 가정사고 괜히 입 열었다가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너무도 심각한 이모님의 표정에 저는 긴장됐지만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다른 집 결혼사진에 남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닮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이모님의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제 얼굴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분
주말마다 밖에 나가고 집에 잘 안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왜 그런 걸 묻냐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저는 겨우 입술을 떼서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이 제 반응을 보자마자 마치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21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휴, 맞네. 그 집 남편이 주말마다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평일만 오라고 했어요. 주말 부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모님은 조심스럽게 덧붙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주말 부부? 하필 내 남편은 주말마다 촬영이 있다면서 나갔고 그 집은 주말마다 들어온다? 이상하리만큼 퍼즐이 들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출산 직전 주말에 지방 촬영이라며 외박했던 그날. 제가 진통으로 전화할 때 남편이 받지 않던 이유. 주말마다 계속 잡혔던 촬영 일정들. 이게 전부 다른 이유라면? 그 순간부터는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모님과 이야기를 이어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몸이 얼어붙은 채로 저는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딱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님, 다음 주 평일에 그 집에 가시면 거기 결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모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한 주는 제 인생에서 정말 길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게 꺼림칙했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도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아픈 줄 알았는지 오히려 더 걱정했습니다. 물도 떠다 주고 밥도 챙기려 하고 괜히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일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이모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떡하니 보이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집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 그 사진 속 신랑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매일 보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같은 눈, 같은 입꼬리, 같은 표정. 닮았다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저를 속에서 두 집을 오가며 살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신이라는 걸요. 그 사진을 본 뒤로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울고불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게 완벽하게 증거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노려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상상하기 싫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불륜의 모든 흔적이 핸드폰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캡처해서 전부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하자고요. 역시나 주말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또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촬영이 하나 잡혔는데 빠지기가 힘들어서 한 건만 하고 얼른 올게.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제 반응에 안도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역겨웠습니다. 제가 허락한 줄 알고 편해진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이모님께 잠깐 부탁드리고 남편을 몰래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망설임 없이 이모님이 말해준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미 준비도 했고요. 그런데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촬영이라며 웃고 나갔던 날들, 제가 아이를 재우며 혼자 버텼던 주말들, 출산 직전에도 급한 촬영이라며 외박했던 그날까지 그 모든 날들이 결국 이 집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여자 목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하호호 웃고 평범한 주말처럼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끝내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21번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내연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이 보였고 그 식탁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벙찐 얼굴이 됐습니다. 입이 반쯤 열린 채로 굳어버렸어요. 저는 그 남편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촬영하는 곳이야? 남편은 잠깐 넋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급하게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아니라고 자신의 말 좀 들어보라고 했고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거실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 얼굴이 떡하니 찍힌 결혼사진. 저는 그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걸 보고도? 지금 나더러 뭘 아니라고 하는 건데?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발로 잘근잘근 밟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붙잡았고 내연녀는 올게 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연녀는 제 움직임을 보자마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았어요. 제가 해코지 할까봐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너무 똑 닮은 아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날 잘도 속였네. 평일엔 우리 집에서 남편인 척하고 주말엔 여기서 남편인 척했어? 참 바쁘게도 산다. 두 집 살림하니까 좋았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작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내연녀를 당장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어서 겨우 이를 악물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제 앞을 막아섰고 저는 들을 거 없다며 비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알아서 술술 말하더군요. 그 내연녀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였고 남편이 저와 결혼한 뒤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아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아빠 노릇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전 여친과 다시 마음이 싹트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해. 내가 할 수 있는 난 두 여자와 아이를 다 책임지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벌레 보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냐고. 너는 그냥 두 여자 다 거느리고 싶은 더러운 불륜남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설령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쳐도 그걸 숨기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증거 다 있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친정도 뒤집혔고 시댁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모가 그 내언녀를 원래부터 엄청 싫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도 뜯어말릴 정도로 반대했어요. 이유는 그 여자가 고아였고 한때 술집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절대 며느리로 못 들인다고 일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언녀가 낳은 아이는 손자가 아니라면서 부정했대요. 죽어도 그 여자와 아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시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저한테 다시 찾아와 빌고 매달리고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아이와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사라지는 이유는 촬영이 아니라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속인 사람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사람, 두 집을 오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는 사람, 들켜도 변명으로 포장하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 남편이 혹은 연인이 유난히 바쁘다면서 주말마다 사라지고 핸드폰을 숨기고 말투가 달라지고 설명이 자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 감각을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의심은 죄가 아니고 확인하는 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덜 외롭고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